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매달립니다. 10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제발 내 집 좀 사달라는 겁니다. 상식이 뒤집어진 이 풍경. 지금 강남과 송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나는 그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심장은 이미 터지기 직전. 세금 폭탄을 떠넘기려는 자와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려는 자. 이 처절한 눈치 싸움의 속살을 지금부터 벗겨보겠습니다. 뉴스를 켜면 매일 같은 제목이 쏟아집니다. 강남 29억 아파트 7억 급락. 송파 초급매 속출. 제목만 보면 당장 반값 아파트를 주울 수 있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2015년 강동구 고덕동 한 대단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18억 원입니다. 10년 만에 4배로 뛰었죠.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 5천만 원 기준 36년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닿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1억 빠졌다고 초급매라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급매의 본래 뜻을 떠올려 봅시다. 시세보다 확연히 낮은 가격에 급히 처분하는 매물이죠. 그런데 지금 급매라 불리는 물건들. 실상은 2021년에서 2022년 최고점에서 살짝 내려온 수준입니다. 그 최고점이라는 게 정상 가격이었을까요?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이 만들어낸 거품, 헛개비 숫자였습니다. 2020년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였죠. 돈이 넘쳐났고 갈 곳 잃은 그 돈은 전부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도 이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이었죠. 빚으로 쌓아올린 가격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29억에서 7억 빠져 22억이 됐다고 쳐봅시다. 여전히 10년 전 분양가의 5배입니다. 하락률 24%인데 직전 상승률 300센트라는 맥락은 쏙 빠져있죠. 100m 전력 질주 후 20m 뒷걸음질 친 걸 대참패라 부르는 격입니다. 온라인 여론의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4억 5천이 18억 됐을 땐 조용하더니 18억이 16억 됐다고 급매라며 호들갑이냐는 일침. 지금 벌어지는 일은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거품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드러나는 서막이죠. 그런데 가격만으론 설명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집주인들은 1억 2억 깎는 선에서 멈추지 않고 10억 원까지 빌려주겠다며 매달릴까요? 그 답은 달력이 빨간 동그라미 단 하나의 날짜에서 풀립니다. 10억 원을 빌려주면서까지 집을 팔려는 이유. 답은 간단합니다. 5월 9일입니다. 이날 양도세 중과유예가 끝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차익을 얻으면 최고 세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 세율의 중과세율, 지방세까지 합치면 무려 82.5%입니다. 10억 벌면 8억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는 달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명목으로 중과를 유예해왔거든요. 덕분에 다주택자들도 일반 세율로 집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시한이 5월 9일로 딱 끊깁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2배, 3배 뛰는 겁니다. 집주인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2018년에 강남 아파트를 15억에 샀는데 지금 호가가 25억이라고 칩시다. 10억 차익입니다. 5월 9일 전에 팔면 양도세가 대략 3억 원대. 하루 넘기면 8억 원대로 껑충 뜁니다. 똑같은 집인데 하루 차이로 5억이 증발하는 셈이죠. 10억 빌려주고서라도 팔겠다는 심정.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는 5월 9일만 떠들지만 진짜 데드라인은 따로 있습니다. 강남, 송파, 용산 등 핵심 지역 상당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 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하고 심사받고 승인 나고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 한 달은 좋게 걸립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5월 9일에 잔금을 치르려면 늦어도 4월 초엔 계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들의 실질적 마지노선은 5월 9일이 아니라 코앞으로 다가온 4월 초입니다. 지금이 3월이니 남은 시간은 고작 몇 주.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는 오래된 격언. 지금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집주인이 10억을 빌려줄 만큼 급하다면 한 달만 버텨도 2억은 더 깎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섭니다. 권력의 추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콧대 높던 강남 집주인들이 돈까지 지어주며 애원하는 진풍경. 이건 단순한 금매가 아닙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처절한 탈출 시도죠. 그런데 과연 이들 모두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는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이 10억을 빌려줄 테니 제발 사달라고 매달립니다. 솔깃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심이 발동합니다. 저렇게까지 급하다는 건 뭔가 더 빠질 여지가 있다는 신호니까요.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것. 하락 추세에 있는 자산을 섣불리 매수하면 손바닥만 베인다는 뜻이죠.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딱 그 국면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와중에 집주인이 돈까지 빌려주겠다며 나선다면 매수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다리면 더 떨어진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네가 10억을 꿔줄 정도로 세금 폭탄이 급해? 그럼 4월 초 넘기면 넌 더 미쳐 날뛰겠네. 나는 안 살게. 피눈물 흘리며 2억 더 깎을 때까지 느긋하게 구경할게.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매수 대기자들의 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뛰어들면 호구라는 인식이 퍼져 있죠. 5월 9일이 지나도 못 판 다주택자들이 쏟아질 테니 그때 가서 바닥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입니다. 흥미로운 건 세대 간 온도 차이입니다. 4050 세대 중 일부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습니다.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확신이죠. 반면 2030 세대 다수는 이미 손을 놨습니다. 영끌에서 집 샀다가 이자 폭탄에 허리 휜 선배들을 지켜봤으니까요. 저 꼴 나느니 전세 살겠다는 심리가 팽배합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는 확신, 그리고 더 이상 안 빠질 거라는 믿음. 지금은 둘 다 없습니다. 10억 올랐는데 1억 빠진 걸 두고 바닥이라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수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폭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권력의 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집주인이 갑이었죠. 웃돈 얹어서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까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매수자가 팔짱 끼고 버티면 매도자가 무릎 꿇는 구조. 이 역전된 판세 속에서 다주택자들의 탈출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치킨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손 내미느냐의 싸움이죠. 다주택자는 세금 데드라인에 쫓기고 매수자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의 시간표는 고정돼 있습니다. 5월 9일, 더 정확히는 4월 초. 이 선을 넘기면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반면 매수자에겐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한 달 기다려도 되고 석 달 기다려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버티면 그만이니까요.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쪽과 급해 죽을 것 같은 쪽, 누가 이기겠습니까? 협상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쪽이 진다는 것. 지금 다주택자들이 정확히 그 위치에 놓여 있죠. 10억을 빌려주겠다는 건 협상력의 상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매수자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 정도로 급하면 깎을 여지가 더 있다고 읽어버리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작년 하반기 호가가 28억이었습니다. 올해 초 26억으로 내렸고 3월 들어 24억 급매가 나왔습니다. 넉 달 사이에 4억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됩니다. 매수자들이 22억까지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의 민낯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심리전의 양산입니다. 매수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디서 얼마에 거래됐다. 누가 얼마를 불렀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돕니다. 반면 매도자들은 고립돼 있습니다. 옆집이 얼마에 내놨는지, 누가 먼저 꺾일지 서로 눈치만 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죠. 여기에 금리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영끌에서 집 사봤자 이자에 허덕이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급하게 뛰어들 유인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인내심 대결입니다. 세금 폭탄의 시한이 정해진 다주택자 대 느긋하게 관망하는 매수자. 승부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꼭 집을 사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지만 모두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아이 학교 문제가 있거나 전세 만기가 코앞이거나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임 대신 협상의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거죠. 집주인이 10억 빌려줄 테니 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거절하거나 혹해서 덥석 무는 거죠. 둘 다 최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집주인이 10억 대출을 제안하면 코웃음 치며 이렇게 받아칩니다. 대출은 필요 없고요. 폭탄 대신 받아주는 값으로 2억 더 깎아주시면 오늘 도장 찍겠습니다. 단호하게. 그러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는 겁니다. 왜 이 전략이 통할까요? 집주인의 속사정을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10억 빌려주겠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입니다. 5월 9일, 아니 4월 초 마감이 코앞이니까요. 여기서 2억을 더 깎아줘도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단 낫다는 계산이 섭니다. 손해보는 장사 같아도 더 큰 손해를 피하는 선택이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봅시다. 15억짜리 집을 23억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2억 손해죠. 그런데 5월 9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로 서무억이 더 날아갑니다. 2억 깎아주고 지금 파는 게 오히려 이득인 거죠. 이 논리를 상대방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게 협상의 기술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4월 초가 다가올수록 매도자의 절박함은 커집니다. 지금 협상하면 2억 깎지만 4월 둘째 주에 협상하면 3억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이 다른 매수자에게 넘어갈 리스크도 있죠. 이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개인의 판단입니다. 한 가지 더. 절대 조급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급해 보이는 순간 협상력은 증발합니다. 설령 다음 주에 전세가 끝나더라도 태연하게 다른 매물도 보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선 먼저 절박함을 드러내는 쪽이 지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일을 폭락이라 부르긴 이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금 데드라인에 몰린 다주택자들의 단기 타임어택에 가깝습니다. 진짜 폭락은 구조가 무너질 때 옵니다. 그렇다면 그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변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대입니다. 2020년 0.5%였던 것과 비교하면 6배 넘게 뛰었죠.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30년 만기 주담대로 10억 빌리면 월 이자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구조죠. 문제는 이 금리가 쉽게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로 버티던 영끌족들 점점 체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원금 상환까지 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던지는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변수는 인구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이게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결됩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2030 세대가 40대가 될 무렵이면 주택 수요의 핵심 연령층 인구가 급감합니다.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택 구매의 황금기인데 이 연령대 인구가 10년 후엔 지금보다 20% 이상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죠. 이건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엔 하방 압력이 작용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들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풀립니다. 이게 인근 구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내리는 앵커 역할을 하죠. 이 세 가지, 금리, 인구, 공급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하락은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폭락은 이 구적 변수들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급매라 불리는 가격도 비싸 보일 겁니다. 거품이 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의 선례가 있습니다. 1990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을 때 도쿄 땅값은 정점 대비 80%까지 떨어졌습니다. 회복하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죠. 이걸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릅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갈 거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경제 구조도 다르고 정책 대응도 다르니까요. 그러나 유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과잉. 일본이 버블 붕괴 직전 겪었던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깁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죠.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빚으로 집을 산 셈입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빠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회수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영끌족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고점에 뛰어든 사람들 이미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산 가격 아래로 빠졌고 팔자니 손해, 들고 있자니 이자에 짓눌립니다. 깡통 전세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됐죠. 전세 시장도 뒤흔들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갭 투자로 버티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을 잃습니다. 전세 사기가 터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리고 집주인은 경매로 넘어가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비로소 정상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현금을 쥐고 기다린 사람에겐 역대급 매수 타이밍이 열리는 거죠. 공포에 떨 것인가? 냉정하게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억 원을 빌려주며 집을 떠넘기려는 집주인들. 그 배경엔 5월 9일이라는 세금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 차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 마지노선은 5월 9일이 아니라 4월 초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계약해도 빠듯한 일정이거든요. 다주택자들의 조바심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수자들은 여유롭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죠.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추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 협상 테이블에서 이기는 건 급하지 않은 쪽입니다. 물론 모두가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꼭 사야 하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상대의 급함을 역이용해서 가격을 깎는 거죠. 10억 대출 제한엔 콧방귀 끼고 2억 추가 할인을 받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장기적으론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금리, 인구, 공급. 이 세 가지 구조적 변수가 모두 집값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급매라 불리는 가격. 몇 년 후엔 고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이죠.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던 거품이 드디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탐욕의 성, 그 균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끝은 누가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폭탄 돌리기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폭락의 전주곡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총극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복잡한 시장 속에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